경매 권리 분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념 잡기 세 번째 시간으로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테이블을 이용해야 된다고 공매를 설명할 때도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입니다. 권리 테이블. 두 번째는 배당의 테이블입니다. 저도 경매 학원 출신이잖아요.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경매를 입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따지고 배당을 따질 때 두 가지 테이블 설명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임차인이 빠르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배당에서 조세채권에 밀리고 또 당해세에 밀리고 왜 순서가 바뀌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권리라는 개념과 배당이라는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실제로 경매 물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개념부터 먼저 잡아가 보겠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얻어진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권리가 지켜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가진 자의 재산적인 금액이 지켜지느냐 여부를 따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임차인이 권리를 가졌냐 못 가졌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고 임차인이 권리를 가졌다는 걸로 판명이 나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용어정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권자에게서 차입되어 온 개념이다. 특히나 소유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혜택 대항력. 내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내 집이니까 울타리 넘어온 당신 대추나무 가지를 잘라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게 대항력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대항력에 임차인에게 차입되어 오면서 임차인이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왔다.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켜진다 이겁니다.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등으로 전입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 전에 등기 때 보고 아직 아무 권리도 없네. 집주인에게 소유권만 등기돼 있네. 그러면 내가 계약해서 권리를 가져올 때 선순위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라는 거고, 잔금을 치르러 가서도 또 등기 때 보고 아직 아무 권리도 안 잡혔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빨리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취득되고 이 대항력을 통해서 선순위자가 되고 이 선순위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주택임대차법법의 가장 핵심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리고, 이렇게 선순위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킨다. 집주인한테 돌려받든지 배당해서 배당받든지 낙찰자가 나를 인수하든지 여하튼 나는 돈을 잃지 않는다.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계약해야 된다는 거죠. 입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한 임차인이 있다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지켜져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낙찰자인 내게 인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의 개념이고 대항력의 개념이고, 이걸 취득한 임차인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등기 떼어보고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의 날짜와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를 비교해서 누가 빠른지 확인해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 없다가 판정된다는 거죠. 이게 곧 권리 테이블, 권리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명쾌하죠? 권리 테이블에서는 공시된 날짜만 사용한다. 조세채권자든 공과금 채권자든 누구든 간에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물권자, 저당권자건 전세권자건 지역권자건 지상권자건 누구든지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니까 이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전입세 열람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누가 빠른지 우열을 가릴 수 있고, 그 우열을 가리는 데 있어서 등기의 어떤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그는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취득했고 그 권리를 가지는 순간 자기의 보증금을 지킨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권리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배당 테이블은 뭐냐? 제가 압류공매, 법원 경매는 공적 경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공적 경매란 공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매각을 해가 채권의 내용을 요구하는 금액을 신고받아서 낙찰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압류공매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금 체납한 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을 배당표를 짜서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공적 경매의 핵심이죠. 그래서 법원 경매, 온비드 압류 공매 두 가지가 공적 경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적 경매를 할 때 지금 분석한 이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배당이란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이 배당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권리분석의 또 한 가지 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배당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배당 테이블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재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권리가 전가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 외에는 다른 거는 그 어느 것도 없다. 이런 거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지게 된 채무액은 절대로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이 진 빚을 내가 떠안는다. 타인이 체납한 세금을 내가 떠안는다.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줬던 보증금 채권은 타인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임차인만 조심하면 된다. 배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되고 그걸 디파인하지 않으면 권리분석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배당에서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갈지는 순서가 결정돼야 나오겠죠. 낙찰 대금은 벌써 정해져 있고 이 대금을 찢어서 나눠 가져야 될 채권자도 벌써 다 신고가 돼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경매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다 배당 요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얼마 받아갈 돈이 있어요라고 다 배당 요구나 배분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 권리자도 다 정해져 있고 낙찰 대금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낙찰 대금보다 채권자의 배당 요구액이 훨씬 더 크겠죠. 모자라는 돈으로 많은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누구를 먼저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죠. 요거를 결정하는 게 배당표 작성이다. 그 배당표 작성은 배당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어떤 순서에 가 있고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를 알아내는 게 이게 배당 분석이다. 그러면 먼저 권리 분석에서 보증금을 지키기로 약속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배당에 왔을 때 한 푼도 못 받아간다 그러면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배당에 와서 50%를 받아간다면 낙찰자가 50%를 떠안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배당에 와서 10%밖에 못 받아간다 그러면 낙찰자가 90%를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왜? 권리로 보증금을 지키기로 벌써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당에도 왔어. 근데 배당에서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낙찰자에 내가 인수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확인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제대로 배당표를 짠다면 임차인이 다 받아가네? 그럼 임차인을 떠안을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아가네? 그럼 100% 임차인을 떠안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입찰자가 있다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제대로 권리 분석을 한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러니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겠죠. 임차인을 배당 순서를 결정해주는 날짜가 존재하는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다.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배당 순서를 결정지어줘야 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초창기에는 배당 순서를 결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로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배당에 참가하면 여전히 배당에서는 하순위, 일반 채권으로 대접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시 신분 상승을 시키자 해서 만든 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고, 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걸 한 사람에 한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다가 날짜 받으면 이걸 확정일자라고 부르고, 확정일자에 맞춰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경매계에서 캠코에서 인정해주자는 제도입니다. 아무데나 도장 찍어오고 아무 도장이나 찍어오면 인정되는 게 아닌 거죠. 주민법상에서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변호사 사무실 안 됩니다. 여기 네 군데를 통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자들도 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신고하는 순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따로 확정일자 안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걸로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법의 절차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가서 도장 안 찍어도 확정일자가 생긴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때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효력일은 다르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했죠. 여하튼 이 개념은 또 이제 차차 공부를 하시고요.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확정일자가 경매법정에서 압류공매 캠코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회 장에서 선생님들이 100m 달리기 해서 들어온 아이들 1, 2, 3등 손목에 도장 꽝꽝 찍어주면 그 도장 가지고 단상에 가서 보여주고 상품 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동회 끝나고 나면 팔목에 있는 1등 그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운동장 안에서 그 대회 기간 안에 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상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다가 날짜인 찍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경매 공매장에 가서는 이게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조의 2.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공무원이 찍어준 날
날짜인을 보여주면 확정일자가 이날이군요. 배당해줄 때 이 날짜로 기준해서 배당해줄게요 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배당 순서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두 가지 날짜가 있는데 써먹는 데가 각각 다르죠. 전입일은 권리를 따질 때 대항력이 있냐 없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전입일을 사용하고 몇 순위로 배당받을까 하고 할 때는 확정일자를 쓴다는 거죠. 배당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확정일자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나 이 개념이 맞습니까? 아니요.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누구나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받느냐를 결정짓는 그게 중요한 거죠. 확정일자 없어도 임차인도 당연히 채권자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로 후순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확정일자 없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빨리 받지 못한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법률적인 개념이 맞는 거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순서를 결정할 때 이 확정일자가 도움이 돼서 그 날짜에 권리를 인정받고 그 날짜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조세 채권자, 그다음에 물권자, 4대 보험료 공과금 채권자 이들과 누가 빠른지라고 하는 날짜가 이런 거죠. 우리가 모임에서도 네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라고 할 때 민증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빨라 내가 빨라. 그러면 물권자는 나 등기 설정 언제 했는데? 라고 까는 거고 조세 채권자는 나는 법정기일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나 법정기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날짜 까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때 전입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입일은 벌써 썼어. 권리 테이블에서. 이때는 확정일자 까는 거죠. 나 확정일자 언제야? 그럼 상대방이 그런단 말이에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권리가 없어. 대항요건 갖췄어? 그래서 대항요건 갖춘 것과 확정일자랑 따져서 확정일자 효력일이 언제야?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일자 효력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2024년 11월 21일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일은 내일이겠죠. 왜냐면 두 개가 완전해지는 타이밍이니까. 전입일이 완전해지려면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일자만 생각하면 오늘이 효력일일 것 같지만 두 개가 몽땅 갖춰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확정일자 효력일은 내일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성질 급한 사람은 계약해놓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갑니다. 계약서 생겼으니까 확정일자 받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전입했어요.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그럼 확정일자 효력일이 한 달 빠른 그날이 되느냐? 여전히 이것도 아니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놨지만 대항요건은 아직 못 갖췄잖아요.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확정일자 한 달 먼저 받아놓은 것도 의미가 없죠. 그날 가가지고 효력이 생기니까 확정일자 효력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일자랑과 확정일자 효력일은 또 다르다.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임차인이 확정일자 효력일과 물권자의 날짜와 비교해서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2005년 1월 1일자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4대 보험료 공과금도 조세채권과 물권자와 임차인이랑 날짜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당 순서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너 법정 기간이 언제야? 너 언제부터야? 아 그래? 그럼 네가 좀 빠르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날짜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4개의 권리자 임차인, 물권자, 조세채권자, 4대 보험료 채권자 이렇게 4개가 그렇게 날짜 까가지고 누가 빠른지 따져준다는 거죠. 물권자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조세채권자와 4대 보험료 채권자는 법정기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조세채권자 안에서는 당해세라는 게 있고 이 4개의 순서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나 이 당해세도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다른 권리자보다는 먼저 받아가지만 임차인하고 비교할 때는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는 임차인보다 빨리 받아갈 수 없다는 이런 법조항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경매 막 시작하는 분들과 공매를 막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무너져. 진짜 뭐야 이거. 너무 복잡해 막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돼서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결정이 되고 이 배당 순서에 따라서 임차인이 여기서 다 받아가는 거네. 권리 테이블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자로 결정이 됐는데 배당에서 다 받아가면 그걸 끝이죠. 왜냐면 받을 금액보다 더 받아갈 수는 없어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이 배당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받을 권리는 없어. 보증금 2억을 지키는 사람이 배당에서 2억을 받았어. 그러면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끝난 거죠. 그 임차인은 자기 돈을 다 받았어. 그러면 낙찰자인 나는 더 이상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배당에서 1억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1억의 행방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낙찰자인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서 1억이 더 나가게 생겼네. 그럼 이건 입찰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5천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5천이 나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낙찰 금액에서 5천 더 쓰는 것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구조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 또 입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배당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차이점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권리 테이블에서는 권리자들이 날짜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날짜가 공시된 날짜다. 누구누구? 임차인은 어디다 공시한다고요? 전입세대 열람에다가 전입일을 공시하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권리자들은
등기하는 날짜,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 등기 날짜, 4대 법령 채권자 역시 이들도 압류 등기 일자. 등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에서 확인한 전입일과 단순 비교만 하면 되겠죠. 누가 제일 빨라?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니까 임차인과 비교하면 되겠죠. 전입일과. 전입일이 제일 빠르네? 아 그럼 얘 권리 있네? 얘 대항력 갖췄네? 선순위 대항력이 임차인이네? 보증금 지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테이블이에요. 끝났어.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지키는 걸로 끝났어. 이걸로 권리 테이블 분석은 끝난 거예요. 이거 이제 밀어놓고 이제 배당 테이블을 갖다 놓고 여기서 배당 순서만 따지면 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놓고 보면 복잡해서 미치는 거죠. 대항력은 있고 선순위라고 그러는데 배당 받을 때는 또 후순위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 때 이런 놈의 권리가 다 있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배당 받을 때는 또 뭐 후순위라고 그러고 근데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 개의 개념이 권리의 개념과 배당의 개념이. 권리 테이블은 했어. 날짜 다 써먹었어. 그래서 누가 제일 빠른지 알았어. 그럼 얘는 제껴놔. 임차인 권리 있어. 임차인 보증금 지켜. 이걸로 끝이야. 딱 끝내고 이제 배당 테이블에 와서 이때도 또 날짜 따로 따지면 돼. 누가 빠르고 그러면 임차인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벌써 저기서 권리를 인정받아 왔어. 여기서 후순위여도 돈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 보증금 지키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 낙찰자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려면 혼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가리키는 강사도 헷갈려. 이거 뭐지? 자기도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권리의 개념과 배당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분석을 할 때도 권리 테이블을 분석해야 되고 배당 테이블을 분석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자, 그래서 개념 경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리 분석을 들였다 파면 자기 머리만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얘기했더니 고민했던 거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너무 많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떨 때는 선순위고 어떨 때는 후순위고 도대체. 완전히 판이 다른 걸 하나의 판에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오늘 개념 경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동안 골머리 썩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순서 다 이해되실 거예요. 권리 순서를 따질 때는 전입일로 한다. 배당을 따질 때는 확정일자를 쓴다. 그러나 그 확정일자도 효력일이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법률 요건이 갖춰진 자만 효력이 생긴다. 단순하게 전입은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다. 그건 확정일자가 있지만 효력이 없는 확정일자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법률적인 권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쓸모가 없는 거죠. 경매계에서 그 확정일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입도 안 하고 무슨 확정일자 받았어. 그 확정일자가 무슨 효력이 있어? 하고 제낀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 확정일자 효력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날짜 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자들 그 사이에서 서로 날짜 까서 누가 빠른지 결정 지으면 된다라는 거죠. 날짜를 깔 때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까는 거고 물권자는 등기한 날짜가 없으니까 등기한 날짜 까는 거고 조세채권자와 4대 법률 공과금 채권자는 등기한 날짜 말고 숨겨놓은 날짜가 생기죠. 이때부터 받을 게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법정기에 걔를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빠른지 결정 지으면 그게 배당 순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아주 공부 좀 조금 더 하셔야 되죠.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매하자가 전달해드리는 개념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다시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른 개념 경매로 찾아뵙고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슴에 팍팍 와서 꽂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념 경매를 주창하고 있는 경매아재였습니다. 공매아재도 사랑해 주십시오.